안녕하세요, 최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이제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존에 타고 계시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앞으로 나올 이제 미래에 해당되는 차들, 전기라든지 수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동차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솔린 자동차, 흔히 알고 있는 휘발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기름을 엔진에다가 붓고 그 엔진에서 그 기름에 불을 붙여서 그렇게 작동을 시키죠. 가장 많이 이제 쓰던 엔진인데 그 주로 용도는 이제 승용차들. 왜냐하면 가솔린 엔진은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승용차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 가솔린과 가장 비슷한 차들이 사실은 LPG나 CNG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가스를 투입을 해서 불을 붙여서 작동되게끔 그렇게 이제 주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한 10년 이제 근방에 많이 인기가 이제 있었던 차들은 이제 디젤인데, 이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큰 디젤 게이트 때문에 이제 디젤이 정말 깨끗하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가 이제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고 뭐 디젤보다 깨끗하다 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환경적인 면에서 내연기관 중에서만 따졌을 때는 가장 깨끗한 축에 속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이제 가솔린 엔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되고 있는 이제 CO2 규제라든지 마일리지 규제를 맞추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솔린차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기름 1리터당 몇 킬로를 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이제 뭐라 그러지 멀어지고 있어요. 즉 1리터 가지고 20킬로 넘게 가야 된다. 이러다 보니 이걸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CO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O2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 CO2 규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하던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솔린 대신에 LPG를 사용하는 거. 지금도 국내에서는 LPG 엔진이 조금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가솔린보다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이 CO2가 많이 발생되는. 그리고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주로 많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심지어는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까지 나왔었는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 CO2가 훨씬 작기 때문에 가솔린보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배출가스를 맞출 수 있는 CO2 규정 때문에 많이들 보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디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잡한 배기가스 처리 장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껌댕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커먼 재가 나오는데 이 재를 모아서 태우기 위한 장치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고 이제 산화질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또 화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요소수를 분사한다거나 하는, 즉 엔진보다가 엔진 뒤에 나오는 후처리가 더 복잡하고 이제 비쌌고, 그리고 이 복잡하고 비싼 시스템의 더 큰 문제는 이 계속 차를 타고 다니면 얘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이 클린 디젤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을 속였다 안 속였다 또 문제인데, 이 속이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차를 10만 킬로, 20만 킬로 타기 시작하면은 이거에 대한 운영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먼지를 걸러주고 태워주는 DPF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보면 주 성분이 배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걔를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10만 킬로에서 한 15만 킬로 정도 되면은 이제 통째로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 교체 가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더 복잡해져 있는 시스템들은 이제 요소수를 분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작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유지보수하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에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점점 지금 이제 퇴출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연기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냐,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친환경 차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대체되기에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차를 의무적으로 다 바꾸게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 못 들어오게끔
규정을 해서 시외곽에서 들어올 때 카메라를 찍어서 과태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시외라든지 시골 같은 경우에 이런 규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차를 새 차로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리는 시간을 좀 둬야 되고요. 그리고 차를 바꾸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나.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섞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래된 차들은 지금 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까지 주고하면서 지금 친환경차로 이제 전환하는 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이 엔진의 특성들 때문에 모든 차를 전부 친환경차로 즉시에 바꾸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게 다 바뀌는 데는 앞으로 한 10년에서 심지어 한 15년까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 길에 다니는 차들 중에 가장 오래된, 예를 들어서 디젤차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중장비라든지 레미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시스템이 복잡하고 이런 부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즉시 새 차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폭염, 한파, 폭우, 가뭄, 태풍 등 기상재해가 극심해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산업화의 영향으로 온실기체가 증가하여 지표면의 기온이 계속 상승해왔고, 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석탄과 화학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일상생활 밀접한 곳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합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운동,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2040년까지 모든 경유와 휘발유 차량은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한 친환경차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연비가 낮은 차량에 대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자동차 정책은 연비를 높여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염물질을 아예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수소전기차는 왜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주자가 되었을까요? 수소전기차는 저장 탱크에서 공급한 수소를 직접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고, 이때 생성된 전기로 모터를 돌려 동력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바꾸기만 하면 사계절 하늘은 파랗고 기후변화는 사라지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지켜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기와 수소의 생산 과정에서도 일정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소 또한 천연가스나 LPG를 고온고압으로 분해하거나 석유화학과 제철 공장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의 생산과 채집 과정에서 역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신재생에너지에 있습니다. 전기와 수소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석탄과 가스 재질의 에너지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차츰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석탄 에너지를 무한한 태양 에너지로, 가스 에너지를 바람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로,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한 조력 에너지로 바꿔나갈 때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100% 진정한 친환경 자동차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수소전기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점, 바로 공기 정화 기능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만들어진 전기로 움직이는 원리인데요. 수소 연료전지의 내구 성능을 높이기 위해 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을 99.9% 이상 제거한 깨끗한 공기를 연료전지에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수소전기차 10,000대를 1시간 동안 운행하면 나무 60만 그루에 해당하는 공기 정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인 약 4만 9천 명이 공기 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죠. 자동차가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낸다? 이 정도면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라 해도 손색이 없겠죠? 무공해 청정 에너지,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는 에너지, 수소. 수소 전기차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먼 인류에게도 더 깨끗한 환경, 더 아름다운 지구를 선물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환경차는 이제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란 엔진, 내연기관이 주로 가고 필요할 때 조금씩 모터가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만들었었냐? 엔진은 엔진의 특성상 한번 그 얘기를 보면요. 엔진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엔진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출력은 특정 연령대 좋아졌다가 낮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출력 지역대에서는 이제 가장 연비 효율도 좋고 또 특정 효율 지역에서는 배출가스도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이제 가속 감속을 많이 하게 되죠. 이 가속 감속을 하면서 이 최고의 효율이 나오는 지역과 영역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제 이런 배출가스나 연비가 나쁜 힘이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인 영역이 왔을 때 이제 모터가 엔진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엔진이 굳이 모든 기름과 배출가스를 많이 내지 않고 모터의 힘을 가지고도 지원을 받아서 훨씬 더 연비를 좋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에는 배터리가 엄청나게 큰 게 들어가 있냐? 아닙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차는 한 2kWh 미만의 이제 조그마한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충전은 엔진이 시동 걸려 있으면서 그 배터리가 모자랄 때는 항상 그냥 조금씩 충전시켜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엔진의 힘이 좀 더 필요할 때 아니면 엔진의 배출가스나 이제 가감속 때문에 연비가 나빠지는 그런 이제 구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모터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용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엔진이 있고 이걸 이제 힘이 들 때 조금씩 도와주는 어시스트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평균 연비를 이제 늘리는 쪽으로 많이 개발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기술들 자체가 이제 일본 회사들이 하이브리드를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사실 일본 제조사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 좀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가 많이 늦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전기차는 사실 살짝 건너뛰다시피 하고 그리고 지금 수소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지금 요즘 추세들이 이제 전기차가 워낙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허겁지겁 일본 제조사들이 하이브리드 외에 전기차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주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차들, 토요타나 렉서스, 그리고 일본 혼다가 많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대형차들 위주로 연비가 좋다 이런 것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는 많이들 이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하이브리드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기름값도 별로 많이 비싸지도 않았고, 그리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이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특히 이 엔진 모드로만 갔을 때 조용함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지금 많이들 찾고 있고요. 그 하이브리드 차를 사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고로 차를 팔 때도 그 가격 정도를 유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점점 더 인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모델이 뭐냐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이 차는 앞에 있던 하이브리드와 조금 다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플러그가 있습니다. 즉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훨씬 큽니다. 배터리가 보통 예를 들어 15에서 요즘 나오는 차는 한 20kg 갔다 오고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이 차는 느낌이 어떠냐면은 엔진만 가지고도 웬만큼 갑니다. 엔진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운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와 모터만 가지고도 최고 속도가 한 100km, 심지어는 한 120km. 그리고 조그마한 모터를 달았다 그러더라도 한 60에서 70km 정도 갈 수 있고요. 또 모터만 가지고 주행 가능한 거리가 이제 대개의 경우 한 20km 이상, 한 4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이브리드 차는 엔진이 효율이 조금 나쁠 때 살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이제 컨셉이었다 그러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입니다. 엔진은 엔진대로 충분히 작동해서 차가 갈 수 있는 정도고 여기에 모터만 가지고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게 만들어서 이 둘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차를 타시게 되면 처음에는 어떤 개념으로 사시냐면은 전기차만 샀을 때 충전하기 힘들고 우리 집에 충전소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작고 이제 힘도 약하니까 그래서 전기차처럼도 타고 그러다가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충전하기 힘들면은 그냥 엔진 시동 걸고 가면 되겠다 하고 PHEV를 많이 사십니다.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가솔린이나 특히 디젤들은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수입차들이 현재 주력 차종이 전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작은 차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반떼만 소형차부터 큰 대형차까지 모든 주력 차종들이 전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전에서 대부분의 경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한 20km. 이번에 이제 모사에서 새로 나온 SUV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워낙 큰 게 들어있습니다. 한 21kg 정도가 들어있어서 2.5톤 가까이 되는 큰 SUV가 배터리만 가지고 60km씩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차들의 모터 배터리 주행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전기차를 처음 접해보는 일반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제 주위에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엔진 플러스 필요할 때 조금씩 배터리 써보겠다 하고 구매를 하세요. 근데 기름값 보다가 어쨌건 충전비가 훨씬 쌉니다. 그리고 이제 마트라든지 아파트에 충전기가 많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보통 이제 전기차 충전할 때 쓰는 전력 요금이 이제 킬로와트당 한 350원, 비싸도 한 4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냐면 1kW 가지고 보통 주행거리가 한 5km, 6km 정도 갑니다. 계산을 해보니 가솔린 대비 한 절반값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PHEV를 타는 많은 분들이 기름을 절대 안 넣으시거나, 아니죠. 안 넣는 게 아니고 기름은 있는데 절대 엔진을 가동시키지 않고 열심히 충전기만 찾아다니십니다. 왜냐고요? 싸니까요. 국산차만 그런 게 아니고 6천만원, 7천만원 넘는 이제 수입차를 타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오너분들도 어딜 가시든지 충전기를 찾아다니십니다.
훨씬 요금이 이제 싸기 때문에, 유지비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PHEV가 아마 앞으로 일반 승용차들 그리고 이제 SUV 같은 큰 차들을 대체하는 주 차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전은 불편하고요.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PHEV를 타시면서 충전에 좀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이 주행 가능한 거리,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보통 20에서 40km 같으면 되게 주행거리가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개의 경우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15km를 넘지 않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나 집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은 이틀에 한 번 정도만 충전하면은 거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이 전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해서 많이 PHEV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PHEV는 한 가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속 충전기로 빨리 충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HEV는 대부분의 경우 3km 정도 되는 충전기로 충전합니다. 전력량이.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걸리냐? 앞에 말씀드렸죠. 배터리가 15에서 20 정도까지 되니까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하려면 한 5시간 정도. 짧게는 한 3시간 정도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꼽아놓고 다음날 아침에 차를 빼는 형태. 그렇게 주행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PHEV를 타면서 배터리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악셀 조정을 해서 쓰시는 거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과 같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회사까지 갈 때 배터리 남은 걸 가지고 정말 경제 운전을 해서 도착하게 되면 그 성취감이 대단하다. 도착하기 전에 엔진이 작동되면 돈이 그렇게 아깝답니다. 기름이 실제로는 100원씩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그걸 정말 싫어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습성들이 바뀌면서 점점 더 이제 경제 운전을 하고 안전 운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즘 많이 유행 내지는 인기를 얻고 있는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들 바뀌었죠. 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차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모터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그 모터에 이제 전기가 있는 걸로 배터리에 전기가 있는 걸로 이제 모터를 구동시켜서 달리면 됩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교체할 수는 없고요. 워낙 너무 크고 이제 교체하는 게 가격 대비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충전이 되면 이제 타고 다니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전기차입니다. 되게 쉽죠. 근데 전기차를 실제 사용하거나 이해를 하려 그러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단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터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용량이 한 60kWh 정도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왜 이렇게 요 사이즈를 많이 쓰냐면은 현재 에너지 밀도, 배터리의 크기 대비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량이죠. 전력량을 봤을 때 60kg 정도보다가 좀 더 커지기 시작하면은 무거워집니다. 즉 주행거리를 멀리 가기 위해서 트럭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6,000kg 정도 되는 배터리를 만약에 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차 무게보다 배터리 무게가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 무거운 배터리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전기차는 배터리는 60에서 아무리 많아도 100kWh를 넘지 못합니다. 이걸 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몸이 너무 뚱뚱해서 이제 빨리 못 뛰는 거, 플러스 밥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전기차들 중에 뭐 주행거리가 좀 괜찮게 나오고 좋다라고 하는 차들, 주로 보면 이제 소형차 위주로 가는 차들이 전부 60kg 정도 배터리를 가지고 주행거리는 한 400km 정도를 맞추고 있고요. 좀 큰 SUV, 이제 수입차들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100km짜리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들은 주행거리가 반대로 350km에서 500km 사이로 갑니다. 커졌는데 왜 왕창 못 늘어나냐면 무거워서 그래요. 그리고 차도 더 커집니다. 얘들은 이제 중형 이상으로 가게 됩니다. 차값도 엄청 비싸지겠죠. 그래서 전기차는 결국은 이제 배터리 가격하고 차량 무게하고 에너지 밀도라는 이 세 가지 함수를 가지고 가장 최적화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일 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배터리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점점 큰 차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SUV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과연 배터리가 맞냐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맞냐, 저는 현 시점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 큰 배터리와 너무 비싼 가격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은 그 다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들 충전은 어떻게 해? 아니면 이걸 이제 어떻게 불편해서 타고 다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타다 보니 어떻게 하죠? 주유소 가서 기름 넣죠. 그것처럼 전기차 충전도 빨리 가서 급속으로 정말 빨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급속 충전기들을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전기차를 타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85% 내지는 한 80% 정도 완속 충전기 내지는 집에서 충전합니다. 왜?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시면 되게 빨라지는데 빨라지는 만큼 이제 고출력의 기계가 필요하고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전기차를 가고 10분 만에 충전하는데 3만원 낼래? 아니면은 집에 와서 밤새도록 충전하는데 5,000원 낼래? 각각 달라지겠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내가 장거리 갔다가 빨리 넣고 가야 되는 데서는 돈을 내고 급속 충전기로 빨리 충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에 와서 아니면 완속 충전기가 있는 데 와서 심지어는 콘센트가 있는 데 가서 천천히 충전하면 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 이제 차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전력 1kWh 가지고 보통 한 6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3kWh 정도의 전력을 뽑았을 수 있고요. 이렇다 그러면 이제 한 2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즉 집에 밤에 차를 가지고 와서 콘센트만 꽂아놔도 하루 저녁 충전하면 한 150km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비용을 얼마를 들일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운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급속 충전기를 써본 기억이 몇 번 없어요. 주말에 어디 갈 때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 장거리 갈 때 중간에서 넣는 거.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돈 쓰고 기다리기 싫어서 비싸거든요, 어쨌건. 집에까지 갈 만큼만 충전을 하고 갑니다. 집에 와서 충전하는 게 더 싸고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어쨌건 급속 충전은 배터리의 손상을 가져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급속 충전을 몇 번 하면 배터리가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천천히 잘 씹어 먹으면 괜찮고 좀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죠. 이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뭐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배터리에 전기가 이제 모이는 것 자체는 화학 작용이기 때문에 이 작용을 빠르게 하면은 그만큼 수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중고차를 살 때 물어봅니다. 급속으로 많이 충전한 차인지 완속으로 충전한 차인지. 그리고 이제 차량의 데이터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속으로 충전한 차를 당연히 저도 그걸 선호합니다. 혹시 몰라서.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타면서 이제 급속 충전기가 엄청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없어서 충전을 못하겠다 하고 하시는데 실제로 타고 다녀보시면은 이제 조금 콘센트를 찾아다니거나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 전기차 충전기가 임무로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만 이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불편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말에 멀리 갔다가 올라오는데 제가 많이 겪었어요. 한 10시, 11시 정도 됐는데 이제 집에까지 가려고 충전을 조금 해야 됩니다. 따간따간해서 아니면 이제 아주 모자라서 조금 해야 되는데 앞에 왔더니 한 10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충전기가 고장났어요. 이런 낭패를 한번 당하게 되면 이제 좀 많이 이걸 계속 타야 되나 하는 생각을 드는데 이제 그런 일이 뭐 1년에 한 몇 번 없기 때문에 늘 싸게 충전하는 게 익숙해져서 계속 전기차를 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조금 뭐라 해야 마약과 같아요. 싸게 쓰기 시작한 게 몸에 익어버리니까는 비싼 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충전기 자기 거 가지고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엄청 많이 주행하거든요. 5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기름 한 번 넣으면 10만 원 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접근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접근하면은 그 충전의 불편함을 이제 감수하고 싸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이제 충전비가 올라서 비싸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건 정부에서 워낙 이제 원가에 줬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한 350원, 400원 정도 되더라도 내연기관 대비 비교하면 월등하게 싼 그런 가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50% 할인해주기 때문에 타고 다니시거나 출퇴근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경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전기차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전기차가 제일 좋으냐? 이건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충전이 편할 것 같으면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 예전에 나왔던 한번 충전하면 120km 타는 전기차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만 하고 거리가 정했을 경우는 120km로 충분합니다. 좀 더 멀리 가려고 그러면 좀 더 배터리 용량이 큰 차를 사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전기차의 특징 자체가 열이 없습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모, 그리고 진동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차의 수명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 6년 탔는 차인데 타보면은 별로 오래된 차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게 진동이라는 부분들이 없어졌고 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품들의 이제 수명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즉, 이 전기차는 기존 차들보다가 훨씬 더 오래 쓸 거고, 또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짧은 차대로 용도로 찾아가고요. 긴 차는 긴 차대로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짧은 차 지금 샀다가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흔히 우리 전자기기가 그렇죠. 폰 한 3, 4년 쓰면 거의 버리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 4년 됐다, 아니면 10년 돼서 주행거리 120km짜리를 버려야 되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용도에 맞는 시장이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잘하면 고속도로 전용 차선도 지금 이제 친환경차를 평일에도 허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전기차는 이 근거리 내지는 이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용도로는 엄청나게 큰 인기를 이제 가질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카풀라인이라고 2인 이상 탑승해야 되는 우리의 전용차, 차로 같은 차선에 전기차는 전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로 바꾸거나 전기차를 별도 출퇴근차로 이제 쓰는 분들이 생길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만약 내년에 전용차선이 풀린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고 전기차 가격이 올라갈 거다. 왜? 출퇴근으로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료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7억 년) 전 우주 대폭발이 일어난 그때 처음으로 탄생한 물질이 바로 수소였습니다. 우주 분자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아주 풍부한 수소. 그렇다면 수소는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15세기) 말 유럽의 화학자들은 물의 근원을 탐구하다 수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 후 18세기 후반 영국의 헨리 캐번디시는 가연성 공기에 대한 실험을 하던 중 수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수소와 산소를 연소시키면 오직 물만 남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시기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 불린 앙투안 라부아지에 또한 물의 성분을 분석하다 물이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그때까지 가연성 공기라고 불리던 이 물질에 수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수소. 매우 많고 매우 가볍고 매우 격렬히 반응하는 이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수많은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수소의 가벼움을 이용한 수소기구가 18세기에 만들어졌는데, 하늘에 떠있는 기구를 처음 본 사람들은 악마가 나타났다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수소는 연료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수소는 에너지로 쓰일 수 없는 것일까요? 1839년
영국 왕립연구원의 윌리엄 로버트 그로브는 물을 전기로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분리가 되듯 반대로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면 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바탕으로 그는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최초의 연료전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후 1939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프랜시스 베이컨 교수는 이 연료전지를 지게차에 탑재해 시운전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 전기차를 만든 이는 1950년대 오스트리아 과학자 카를 코르데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중고차를 개조해 수소 전기차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후 1960년대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는 코르데시가 설계한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200여 명의 연구진을 투입해 승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승합차지 앞좌석에만 두 사람이 탈 수 있을 뿐 뒷자리에는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도 수소 자동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인 다임러 벤츠가 야심차게 내놓은 수소 전기차는 버스였는데요. 일반 승용차가 아닌 버스를 개발한 이유 또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덩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후 1999년 더 작은 연료 전지를 탑재한 소형차를 내놓은 벤츠사의 위르겐 슈렘프 다임러 회장은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수소 전기차의 기술 경쟁은 끝났다. 이제는 가격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수소 전기차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나라는 일본. 미국, 유럽에 비해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다양한 수소 전기차를 선보인 끝에 토요타사는 세계 두 번째로 양산형 수소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지금 일본은 수소 경제 로드맵에 따라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버스, 지게차 등 수소를 활용한 다양한 운송수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대자동차가 처음 수소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약 20여 년 전. 개발에 몰두한 지 7년 만인 2005년 연료전지 국산화에 성공했고 2013년엔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출시. 유럽 등 18개국에 수출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이후 2018년 선보인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소는 5분 충전에 609km라는 세계 최장의 주행거리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속도, 가속 성능, 모토 최대 토크에서도 일본 수소전기차의 기록을 뛰어넘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2018년 수소연료전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GLC F셀을 선보인 벤츠. 2019년 9월 수소전기차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최초 공개한 BMW. 2020년에 새로운 수소전기차 모델 공개를 예고한 토요타. 그리고 2020년 수소전기차 10,000대 이상의 양산체제를 갖춰나갈 현대자동차까지. 이제 전세계 수소전기차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할 친환경차의 리더로 떠오른 대한민국.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를 출시하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탄생한 수소는 이제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지속 가능한 자동차 에너지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수소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흔히 이제 수소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소차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수소를 뭔가 불을 붙여서 이제 뭐 기름 대신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전에 몇 개 이제 독일 회사들이 수소를 가지고 이제 정말 불태워서 엔진에 넣어서 사용하는 엔진들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소차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수소 연료 전지. 수소를 가지고 연료로 써서 전지는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와 같은 거죠. 즉 수소를 연료로 해서 배터리처럼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다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죠? 물에 전기를 주면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죠.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차라고 말하는 차는 수소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결합합니다. 즉 수소만 집어넣어주고 산소가 있으니까요. 이걸 결합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전기와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예전에 과학 실험했던 거를 반대로 하는 거고요. 이 기술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복잡한 기술이긴 한데 어쨌건 수소만 집어넣어주면은 이거를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로 봤을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배터리 전기차를 우리가 이제 BEV라고 그러고요. 배터리 EV.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FC EV라고 이야기합니다. 퓨얼셀 전기차. 그래서 이걸 요즘은 이제 용어로 좀 바꿔서 그냥 전기차는 배터리 전기차.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소 전기차라고 용어를 두 개로 구분을 했죠. 그럼 조금 이해가 되죠? 배터리 전기차, 전기차인데 배터리를 가지고 하는 거다. 수소 전기차. 전기차인데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나? 아니면 저장하나? 같은 느낌을 이제 가질 수 있죠. 실제 메커니즘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소하고 산소 연결시켜서 전기를 만들고요. 이 전기를 가지고 똑같습니다. 배터리를 모터를 구동시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요거 말고 나머지 뒤에 즉 모터 가지고 주행한다는 거는 전기차나 수소차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전기차는 기본으로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수소가 더 복잡하거든요. 수소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FC에 해당되는 연료 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화학과 나머지 기술들과 부품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서 쓰는 수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은 국내 현대자동차나 그리고 도요타, 혼다 정도. 이 세 군데 회사만이 차를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 대수를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현대차가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전기차보다가 수소 전기차의 장점은 뭘까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팔릴까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터리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배터리 용량, 무게, 가격 때문에 큰 차에 실을 수 없었죠. 그리고 어쨌건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초고속 충전기 계속 나오더라도 어쨌건 이제 전기를 가지고 집어넣어주는 건 화학 작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럼 수소는 차에 수소 탱크만 크면은 얼마든지 수소를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소를 탑재하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죠. 즉 대용량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용량 수소 발전기죠.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큰 발전기를 차에서 싣고 다닌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제 어디에 사용하냐? 승용차에도 씁니다만은 주로 버스,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버스, 트럭, 기차, 산업용 등 큰 디젤 엔진, 마찬가지 앞에 말씀드렸죠. 디젤 엔진들이 배출가스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중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디젤 엔진을 쓰는데 전부 수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다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그럼 도대체 수소는 어디서 나오냐? 우주에서 끌어오냐? 라고 하시는데 실제 수소는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유소, 정유 공장에서 다른 기름을 만들면서 부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철 공장에서도 나오고요.
각종 화학을 하는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정제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대량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정유 공장이 기름을 만들다 보니 수소가 생기는 거였지 수소를 만드는 목적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소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화학 공장이나 정유 공장들이 이제 수소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수소가 요즘 들어서 각광받게 되는 이유는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요즘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진짜 많이들 생기죠. 이 태양광과 풍력은 공짜 비슷하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있죠.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 풍력 발전소를 뭐 설치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면은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전된 전기는 바로 써야 됩니다. 이 전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쓰겠다 하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발전소에서 전기가 와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전기를 더 많이 쓰겠다 그러면 발전소가 가동을 해서 전기를 보내줘야 됩니다. 거의 실시간입니다. 전기는 담아놔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죠. 배터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날씨가 좋으면은 태양광에서 전기가 생기고 바람이 불면 전기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써줘야 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남는 전기 플러스 아니면 이제 발전이 막 이제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이런 전기들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요. 이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 내지는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친환경적이냐. 플러스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스를 열분해하는 화학적 작용을 하면은 이 마찬가지 수소가 나옵니다. 대신 그때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건 친환경 차에 대해서 이제 이 전기의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발전소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가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점점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에너지를 대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봤을 때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수소 쪽에 투자하는 회사는 호주입니다. 나라는. 호주는 사막이죠. 넓죠. 여기에 태양광을 엄청나게 많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싱가포르 전기를 팔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남는 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물 분해시켜서 수소 만들어서 수소를 수출하겠다. 이제 기름을 수출하듯이. 지금 심지어는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 사막에 태양광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 기름의 시대가 끝나가니까 거기서 수소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그 많은 전기를 이동하는 방법. 실제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철탑.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선이죠. 를 외전망을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소로 바꿔서 이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어떤 게 좋은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신 기술들이 이제 이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액상으로 액화수소 아니면 암모니아 같은 거하고 화학적 결합을 시켜서 이제 수소를 대량으로 이송하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수소가 명확하게 공급이 편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수소로 가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 FC는 사실 원가가 현재 배터리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보완하는 형태의 작용으로 작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 가솔린 엔진, 휘발유 엔진은 승용차를 많이 썼었죠. 그리고 이제 승용차들 시장을 대신해서 넘어가는 거는 저희는 전기차라고 보고 있고요. 그 승용차 중에서도 택시나 뭐 이런 영업용 차처럼 하루에 24시간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용들이라든지 일반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갑니다. 가성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택시처럼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돌아야 되면은 충전할 시간이 없죠.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수소를 충전해서 가동률을 높여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큰 차들, 디젤이 들어가는 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부분들은 급속하게 지금 수소로 바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지금의 지하철은 공사할 때 전기선로를 다 깔아야 되죠. 근데 지하철이 수소 기차는 그냥 선로만 있으면 됩니다. 전력 부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더 빨리 이제 바뀌어갈 것 같고요.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나 에너지 관점 말고 정유 사업자들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자동차에 관련돼서 뭔가를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변형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화학 공장, 정유 공장에서 기름 만들어서 파시던 분들이 조금 바꿔서 수소 만들어서 주유소를 수소 충전소로 변경하는 이런 사업들은 정유사 입장에서 되게 변환하기 편한 비즈니스거든요. 주유소에다 갑자기 전기차 충전기를 넣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전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배터리 전기차 BEV나 FCEV가 궁극적으로는 전체 시장의 한 자동차 시장의 30%까지는 한 10년 내에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한 30%는 앞에 말씀드렸던 PHEV, 저희는 이제 PHEV를 마찬가지 내연기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PHEV와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30%는 뭐냐면은 당분간 절대 바뀔 수 없는 것들. 워낙 오래됐고 이게 버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차를 법적으로 다 바꾸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30, 30, 30 정도로 이제 시장이 혼합된 시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 그리고 산업이 워낙 이제 이 경기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생산 활동이나 개발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 지금 이제 생략하기 시작합니다. 이왕 이렇게 돼서 물건 안 팔리니까 그 다음 기술로 가자 하고 지금 점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33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뭐 한 6대4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업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전 기술 할 수는 없거든요. 최신 기술, 뭔가 정부에서 어떻게든 돈을 주고 빨리 바꿔버리는 쪽.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제 이 사람들의 인식하고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 수소 쪽으로 이제 바뀌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면은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은 전기가 공급 가능하냐? 이럴 때 이제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항상 들어와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없습니다. 항상 들어와야 되는 우리 가정집에 뭐가 있죠? 냉장고입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냉장고에 음식부터 이제 상하게 되죠. 그 다음은요? 전등? 전등은 필요하면 그냥 랜턴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 에어컨. 제가 보기 이 두 개 제외하고는요, 어떻게든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항상 충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충전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전기가 모자라는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딱 낮에 전기가 비쌀 때 전기 모자란다 그럴 때 굳이 그때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 충전 요금 되게 비싸게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싼 시간에 충전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낮 시간에 전기료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어떨 때 전기를 쓰면 돈을 반대로 크레딧을 받아요. 왜? 전기는 남아도 문제입니다.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아도 블랙아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는 생산하면 써줘야 되고요. 저장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다 발전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를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가 차라리 공짜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시간에 전기가 쌀 때 전기차를 가지고 충전하면 되고요. 그리고도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 만들면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재사용하는.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은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렇지만 이거 반대로 말하면은 마트 가서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죠. 그냥 무조건 시장 가서 10,000원이면 10,000원 주고 샀어야 되는데 지금 좀 복잡하지만 인터넷 뒤지고 뭘 하면 싸게 살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전기나 에너지 자체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성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그 다양성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신문기사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주도는 전기가 남습니다. 풍력 때문에, 태양광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에 남는 전기를 육지로 올려보내기에는 선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지금도 버리고 있어요. 그럼 그 버리는 전기를 어떻게 쓸 것이냐. 또 지금 육지 쪽에서도 많은 지역에 지금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무지막지하게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설치가 되면은 가장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 서울 경기도까지 어떻게 가져올 거냐. 아시죠? 철탑 때문에 농성에서 철탑 함부로 설치 못하는 거. 전기를 이송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세상에 왔을 때 어떤 에너지를 쓰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냐. 그걸 봤을 때는 단순히 배출가스라든지 뭐 기후 대기 변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닌 경제성 관점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가 훨씬 더 보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